지금부터 온라인 수업 두 번째 강좌인 첨단 수송 기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164쪽을 교과서가 준비된 학생들은 164쪽을 펴시고 또 사전에 나눠졌던 학습 활동지를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첨단 수송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배울 텐데요. 이것 중에서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 중단으로 뭐냐면 새로운 수송수단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우주항공기술의 발달은 우리 우주여행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요 두 개의 단어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수송수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수송수단은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냐면 육로나 해로나 공중을 통해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거를 정리를 하면, 자, 새롭게 등장하는 수송수단의 종류, 어떤 것이 있는지, 육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우리가 수송수단은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럭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등등. 이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 항공기술 분야의 우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할 수도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송기술을 하기 전에 생명기술에 대한 부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명기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기술은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미생물이나 동물, 식물을 가지고 이런 세포나 유전자, 미생물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먹거리인 농업이나 식품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의료 부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이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뭐냐면 의료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 이렇게 5개로 우리가 도시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 주로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농업 식품 부분에서는 우리가 유전자 GMO 작물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직 공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배양육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나 이런 부분, 환경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겠냐. 또 한 가지는 원격 의료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수송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보면 많이 연상이 되시죠? 요즘에 이게 뭡니까?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 드론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상업용으로만 이용한다면 이런 택배 부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드론이 아니겠냐,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런 드론 택배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좀 생각해 봤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이런 드론의 발달로 인해서 택배 같은 거, 음식 배달이 되면서 좀 더 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될 것이 아니겠냐. 또 그렇지만 반대로 이걸로 인해서 기존엔 택배를 배달하는,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부분, 또 드론의 이런 장치 활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드론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른 외부의 어떤 건물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돌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 사람하고 충돌을 해서 상해를 겨우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라고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첨단 수송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달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첨단 그 수송 기술은 어떤 쪽으로 발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좀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수송 기술은 앞으로도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더욱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 빠른 이동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열차를 별도로 많이 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열차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KTX, SRT, 고속철도가 등장하면서 많이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아마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시속 300km 정도 달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400km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점점 이런 빠른 시간을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행을 추구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인기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은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무인 자동차의 이런 상용화 시대라든지, 해외여행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자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10년, 20년에 비해서 해외여행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사도 옛날에는 대한항공만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만 있는 게 요즘엔 뭐냐면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각종 저가 항공들이 많이 출연했던 것도 해외여행의 이런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앞으로는, 지금은 아직 이르긴 하지만 우주여행도 아마 실현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빠르게 이동해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송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송 기술 개념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수송 기술이라는 뭘까요? 네, 수송 기술은 사람이나 물건 같은 이런 수송 대상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래서 수송해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이나 방법을 수송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송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고 거기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동하는 경로를 본다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 뭐가 있죠? 육로, 도로나 철도, 강, 운하 같은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지구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러니 해양 운송 수단인 이 선박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공중이나 공해상이나 아니면 우주로 달할 수 있는 이런 이동 경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송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육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기차, 이거 말고도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트럭이라든지 뭐 대형 버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육로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로를 이용하는 것들은 배, 선박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공중이나 우주항공으로 나갈 때 비행기나 우주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지원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터미널이라든지 항만시설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하면, 수송기술의 대상은 사람이나 물건 같은 이동하는 매개체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목적은 뭐냐면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죽으면 안 되겠죠? 안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동 경로는 육로나 해로나 공중이나 우리가 우주 공간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방법적인 부분은, 이런 수단의 방법은 수송수단의 수단으로 본다면 육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트럭이나
철도 같은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 같은 것들이 해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비행기 같은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공중을 나눌, 공해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있는 순서대로 육로를 날 수 있는, 육로를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로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대형, 이런 트럭이라든지 등등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논하기는 너무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적으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동차에는. 그렇죠? 우리 교과서 소개해드린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라는 게 있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있고, 이런 네 가지 종류로 우리가 자동차에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네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동력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바로 두 개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 자체가. 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하고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좋은 장점은 뭐냐면 시동을 켤 때는 전기 모터만 사용합니다. 조용하겠죠? 주행 중에는 내연기관이나 전기 모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감속할 때 내리막에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유해가스 배출량도 적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동안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시동을 걸 때는 모터만 이용합니다. 모터에서 조용하겠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 휘발유에서 나온 그런 걸 엔진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용히 시동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시동할 때도 연료가 절약되고 조용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시동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르막 올라갈 때는,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가속을 하고 오르막 올 때는 엔진과 그 다음에 모터가 동시에 구동이 됩니다. 엔진하고 모터가 동시에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모되는 연료는 조금은 절약이 되겠죠. 기존에 있는 이 전지에 가지고 있는 엔진을 일부를 쓰기 때문에 조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일 때는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량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만 쓰냐면 여기서 배터리가 움직이면서 발전기에 있는 작용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내리막입니다. 배터리 아까 여기 올라올 때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갈 때는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리막일 때 배터리 충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속 주행할 때는 이때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거기서 엔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우리가 구동바퀴를 돌리는 이런 기존에 있는 가솔린 기관하고 동일하게 이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구동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어떤 거냐면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로만 우리가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떤 게 좋냐면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없다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일반 내연기관은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폭발음이 굉장히 커서 소리가 쿵땅쿵땅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조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기자동차 요즘에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번호판이 되어 있는 게 전기자동차거든요. 이 근처를 가보세요.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오히려 소리가 너무 안 나가지고 오히려 소리가 나게끔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전기자동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뭐냐면 감속할 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왜? 배터리 용량을 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정차 중에 모터가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내연기관은 엔진을 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끄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뭐냐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배터리 소모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뭐냐면 전기자동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직까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쓰고 내연기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1회 충전하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최고로 많이 나온 거는 500km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핸드폰 써봐서 알겠지만, 핸드폰 처음에 사용을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요것도 똑같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1회 충전하는데 시간이 내연기관 같은 거 휘발유를 채울 때 금방 한 2, 3분? 길게는 한 5분 정도면 다 충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게 그렇게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차량 가격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하고 있냐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충전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곳이 곳곳에 조금씩 설치가 되고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전기자동차가 많이 등장했을 때 이거를 충분히 감당을 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기자동차는 어떠한 구성부품을 가지고 있냐면 계략적인 구성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변속기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왠지 모르게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보다는 좀 더 어떻습니까? 좀 단순하게 되어 있죠. 실제로도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수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한다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적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수가 적다는 거예요. 부품수가 적다는 거는 고장도 적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흡기장치, 배기장치, 그 다음에 동력 전달장치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자동차는 배기장치가 없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면 휘발유나 경유자동차를 보면 뒤에 보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배기통이 있어요. 이건 없습니다. 따로 이건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기장치가 없는 만큼 뭡니까? 부품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만 고민하지 말고 이런 전기자동차의 장단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없고 또 소음 진동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부품수가 적어서 고장이 적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단점 뭐가 있습니까? 네, 충전 시간이 길고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짧고 차량 가격과 부품이 비싸고 충전 기반 시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이런 단점을 들었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로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 자동차라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요즘 이제 서서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동 운전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의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무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만든다면 뭐냐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우리가 무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무인 자동차의 무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GPS가 있습니다. GPS는 그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외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주변에 이런 레이저로 된 각종 센서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운전 조작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수동 운전 조작 전환 장치가 자동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뭐냐면 컴퓨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종이 구성이 된 게 바로 무인자동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인자동차의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자,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 있는 파란색 자동차가 목적하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GPS로부터 해당되는 정보를 수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쪽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길로 우회되겠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판단해서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차선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차선을 따라서 진행할 때는 차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차량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센서에서 이거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또 지나가다 보면 이제 뭡니까?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제한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해당되는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보행자라든지 그다음 이륜차라든지 큰 교차로였을 때 이럴 때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왔습니다. 목적지에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착을 하면 자동 주차 시스템에 있어. 일부 요즘에 차들도 자동 주차 시스템이 많이 이제 장착이 되고 있죠. 지가 알아서 주차선을 따라서 주차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로 수소연료 자동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수소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연기관 대신에 뭐냐면 연료전지인 뭘 쓰냐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수소연료 자동차라고 하는데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행하는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따로 충전을 해야 되겠지만 얘는 뭐냐면 수소연료 전지라는 거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작동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수소연료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연료 자동차는 뭐냐면 수소 탱크를 싣고 있습니다. 이 수소 탱크가 어디로 갑니까? 앞에 있는 엔진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엔진 부분에서 이것들을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뭐하고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에너지로 인해서 동력 전달 장치에서 양쪽에 있는 앞바퀴나 뒷바퀴를 구동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수소연료 자동차입니다. 수소연료 자동차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는 타고 다닐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차했을 때도 이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시스템에 연결해 가지고 그대로 연결해서 쓰면 우리 간단한 에너지로 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서도 아주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전기자동차는 많이 개발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술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수소연료 자동차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해양에 대한 것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 친화적인 선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박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 마찰력으로 인해서 동력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손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친환경 동력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동력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바이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대체 에너지로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 선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라노 플래닛 솔라라고 그래서 이 배 위에다가 솔라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에너지들을 훨씬 더 전략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선박은 이런 태양광 선박, 태양광을 이용한 선박, 그 다음에 풍력을 이용한 선박, 그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선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시 한번 형성평가 문제로 정리하는데, 이 형성평가 문제는 정답을 모든 과제에다가 우리가 써서 제출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 때 학생들이 대부분이 정답을 다 해서 써놨는데 일부 학생들은 정답이 많이 틀린 학생도 있었어요. 제대로 동영상을 보지 않은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꼭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술에 대한 걸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활동지입니다. 사람이나 물건 등의 수송 대상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동 경로는 이런 육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해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공중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송수단은 자동차나 기차 같은 이런 육로 수송수단과 배 같은 해로가 있고 비행기 우수선과 같은 이런 해로가 공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기를 도와주는 지원 구조물과 터미널 항만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눠준 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의 역사적인 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학습활동지를 이걸 체크를 해서 누르면은 웹에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에 연결된 자동차 역사 연결해서 자동차 역사가 어떻게 발달됐는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학생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동할 때는 모터만 이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과 오르막을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이용하고 감속과 내리막을 배터리가 동시에 충전이 되고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이 구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동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학습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장점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건 대기가스가 없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서 조용하다는 거 이런 걸 얘기했고요.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회 주행거리가 짧고 차량 가격이 비싸고 충전을 위한 아직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활동지 이제 두 번째 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배기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간단하다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에 대한 거 GPS 여러 가지 교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앞에 있는 상황을 외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 각종 센서 그 다음에 자동 전환장치 그 다음에 이거를 총 컨트롤할 수 있는 컴퓨터 부분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자율자동차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수소연료자동차는 뭐냐면 전기를 쓰고 있지 않는 게 아니고 전기 대신 뭘 쓰고 있다? 수소연료를 쓰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두면 이해가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료전지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자동차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냐면 한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가 일반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한 이런 정책들의 일환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알고 있죠. 노후 경영처가 운영이 되면 벌금을 요즘에는 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반자율 자동차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선박에 대한 것들은 이 에너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선박은 이것들을 줄일 수 있는 동력원으로 태양이나 풍력, 연료전지나 바이오디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연기관이나 전기모터를 선택해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자동차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던 4개 자동차 중에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은 어떤 첨단 자동차를 나타낸 겁니까? 이 그림. 5가지의 여러가지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잘 알고 있죠? 무인 자동차.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자동 운전 자동차 뭐 등등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